한국은 유럽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유럽인들은 그런 한국을 보면서 입을 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상식 밖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저희 팀원들하고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 팀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덕분에 회사에서 연말에 보내주는 여행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우리 팀원 5명과 그리고 모든 팀원들의 가족까지 함께 떠나는 정말 최고의 한국 여행이었죠. 우리는 20명 규모의 단체 행렬을 지어서 한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인들을 포함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위협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무리지어 지나가면 위력적인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 읽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혹시 특수요원 아니면 경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설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올라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소재의 사설 경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우리 팀의 성과도 모두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파리의 관광지에서 관광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을 보호하는 대인 경비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과는 모두 프랑스의 중요한 관광지를 훼손시키려는 사람들, 혹은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나 기타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파리를 관람하며 즐길 수 있게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유적지에 대한 물리적 훼손, 화학적 훼손을 막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소매치기범 98명 검거, 문화재 훼손 시도, 리건을 저지하는 등 파리 시장 명의의 표창도 수여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본분을 다했고 덕분에 한국의 팀 전체 가족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던 거죠. 당연히 다른 팀들은 우리를 부러워했고 우리 역시나 위험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거지만 우리는 모두 경호업체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컸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떠나기 전 저는 프랑스 파리 말고는 그 어떤 외국이라고는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번에 여권을 처음 만들어야 했는데 발급 비용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랄 정도였으며 제작하는데도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하마터면 여행 일정이 통째로 뒤로 밀릴 뻔한 아찔한 경험도 했거든요. 해외여행은 기대감도 있지만 쉽지 않은 점도 많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체감하는 계기였죠. 제 주변 동료들도 다들 가정을 꾸리고 사느라 바빠서 프랑스나 더 좁게는 파리에나 관심이 있었지 한국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팀장님의 중학생 딸들이 한국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여행에 실속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한국인 스타들이나 한국에서 먹기 좋은 간식 같은 그런 정보들이었는데요. 뭐 간식거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실속 있는 정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기는 했지만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는 솔직히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코로나가 끝난 후 하늘길이 열린 후부터 성과 평가에서 1등을 한 팀원들에게 한국으로 휴가여행을 보내주고 있었으며 당연히 현지인 가이드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행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만한 여지는 없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혹시라도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조짐이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잘 대처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자신이 있었어요. 다들 경호 경비라면 자신 있는 사람들이고 개인호신 기술도 있고 심지어 경찰 출신의 인물들도 있기에 우리는 그 어느 여행보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앞서 말씀드렸듯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자신감조차 필요 없는 나라였는데요. 우선 우리는 공항에서 조금 민망한 행동들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 우리의 수화물들이 도착해 있고 우리는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난 뒤 짐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우리는 단체 관광객이고 처음 입국 심사를 받은 팀장님네 가족부터 다른 팀원들의 가족까지 모두 심사를 받으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리고 가장 먼저 입국 수속을 받은 우리 팀장님은 우리 일행을 모두 기다렸다가 수화물을 찾으러 향할 경우 이미 수화물들을 다 도둑맞고 없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입국 수속을 받고
혼자 수화물을 받아내는 컨베이어 벨트로 뛰어갔는데요. 그러면서 팀장님은 수화물을 받아내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공항의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갔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건 미친 짓이라며 우리가 경호 경비로 자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행기에서 가장 늦게 내린 편이었고 때문에 우리의 짐들을 분실했을 거라는 불안함과 어쩌면 이미 분실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뛰어갔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의 짐들은 가지런히 잘 놓여 있었고 일행 모두가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장소로 향했을 때 아무런 분실품이나 파손품, 기타 다른 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의 짐들은 우리가 주황색 표지로 모두 표시를 해놨고 숫자도 적어놓아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미리 조치를 해놨는데 한국 공항 직원들이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있던 짐들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린 뒤 감사하게도 번호 순서대로 맞도록 한쪽에 잘 정리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수고를 덜 수 있었고 팀장님도 한국 공항의 서비스에 일단은 감탄했고 너무나 없어 보이는 공항 내 경비 인력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짐을 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표시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나 뒤늦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불이 나게 수화물 찾은 곳으로 향하면서 짐을 찾는 그 순간까지도 배치된 경비 인력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팀장님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행동은 오직 우리들만의 설레발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출국장으로 나와 우리를 인솔해줄 프랑스인 가이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가이드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간단히 인사를 건넸고 팀장님은 대표로 앞으로의 여행에 대해 몇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특히 공항의 경비 인력이 눈에 띄게 적어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의 짐이 분실될 뻔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여행하며 경비 상황이 허술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가이드에게 요청하셨죠. 그런데 가이드는 팀장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러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분실물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공항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건가요? 팀장님은 다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셨지만 가이드는 여전히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잠시 후 가이드는 이제야 이해했다라는 듯 침착하게 웃음을 띠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점이에요. 만약 공항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짐을 가져갔다면 그건 고의가 아니라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물건을 훔친다거나 남의 짐을 가져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가이드님은 더 말을 이어갔는데요.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강도 같은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들이 혹시라도라는 의심을 품곤 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한국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걱정이거든요 라며 유쾌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농담을 덧붙였고 우리는 그 한마디에 조금은 무거웠던 마음을 한 번에 녹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서 일을 하셨다면 곧바로 실직자가 될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경호 기술이 필요 없는 나라니까요. 가이드의 재치 있는 농담에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고 가이드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안전함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팀장님도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가이드의 설명에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듯 양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행 첫날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숙소로 향해 늦은 시간까지 쌓인 피로를 풀며 휴식을 취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도 컸지만 시차 적응과 장거리 비행으로 다들 몸이 조금은 무거웠죠. 하지만 새로운 세상인 한국을 본다는 설렘의 피로감은 금세 잊혀졌고 첫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명소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가이드는 경복궁이 한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며 파리로 치면 에펠탑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라고 비유했죠. 가이드님의 설명은 여전히 유머러스하고 매끄러웠는데요. 입장권과 더불어 한복 대여권 그리고 전문 사진작가까지 동행한다며 우리의 흥미를 자극했어요.
한국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라는 그의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경복궁에 입장한 우리는 한복을 입고 고풍스러운 궁궐 내부를 돌아다녔어요. 가이드는 궁궐의 역사와 건축적 아름다움을 설명해줬고 우리 팀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의 직업병은 어김없이 발동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어요. 2명씩 짝을 지어 궁궐 곳곳을 사주 경계하며 걸어다니기 시작했죠. 마치 이곳이 우리의 경비구역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가족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우리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한 곳에 뭉쳐 경비하듯 궁궐을 누비고 있었죠. 물론 경복궁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웃음보다는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문득 한국공항에서 느꼈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여긴 경비 인력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경복궁을 구경하며 가장 놀랐던 점이 정말 경호 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기 때문이죠. 직업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중요한 시설에는 언제나 경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팀원들에게는 그게 너무도 생소했죠. 관광지에서 무언가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만약 누군가 경복궁을 훼손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고 나서 우리는 왜 이곳에 별다른 경비가 없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경복궁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아무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이 섞여 있는 이 공간에서는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건물의 벽을 손으로 만지거나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심지어 큰 소리를 내는 모습조차 거의 없었어요. 파리에서는 경비가 없으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훼손하려는 일이 흔한데 여기는 애초에 그런 시도를 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는 듯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행동은 확실히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에 일어난 점과 질서는 단순히 경비 인력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문화와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려는 태도 때문이라는 걸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실감했죠. 여기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쓸모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농담을 주고받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우리에게 계속 강렬한 여운으로 남았어요.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느낀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질 뿐 전혀 옅어지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안전과 질서에 대한 인상은 여행에 어디를 가든 항상 따라다녔는데요. 서울에 있는 정말 큰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곳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파리의 명소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도 역시나 경호 인력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를 당황하게 했어요. 쇼핑몰 곳곳을 걸어다녀도 심지어 명품관이 있는 층에 가도 경비원이나 보안요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파리였다면 그런 곳은 반드시 경비가 배치되어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나 파리 쇼핑몰에서 경비 업무를 해본 적이 있고 CCTV 분석을 통해 수많은 좀 도둑들을 잡았던 경험이 있었고 이런 곳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호텔에서도 경비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보통 로비나 출입구 근처에 몇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호텔은 아예 경비가 필요 없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런 상황에선 우리처럼 보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과도 같았어요. 심지어 팀장님의 중학생 자녀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 주변으로 간식을 사주러 나가거나 근처에서 즐길 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모습에도 우리는 특별히 간섭하지 않았는데요. 평소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파리에서라면 아이들만 밖으로 나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 팀원 중 누구라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가이드가 아이들끼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아이들이 간식을 사러 다니거나 주변에서 노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는 가이드의 말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이드의 태도와 한국에서의 첫인상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도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팀장님의 자녀들은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호텔로 돌아왔고 들고 온 간식들과 작은 선물들을 자랑하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팀원들은 한결같이 놀라워하면서도 안도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경비업으로 회사를 차리면 바로 망하겠구나. 라는 농담이 팀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만큼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안전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나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우리 팀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회사에서 왜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주었는지 이제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죠. 만약 우리가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갔다면 아마도 우리는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곳에서도 우리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가면서 경비 업무를 섰을 거예요. 결국엔 여행을 다녀와서도 여행을 간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온 것 같다라는 불만이 나왔겠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계산하고 우리를 보낸 것이었죠. 기껏 여행을 보내줬더니 또 일 시킨다는 불만이 나올 일이 없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회사의 선택은 정말 탁월했죠. 물론 처음에는 직업병처럼 몸에 밴 경비 습관이 발동했었죠. 2, 3일 정도는 사주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 긴장하며 다녔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그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경비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고 웃고 진정으로 여행을 즐기게 된 거죠. 그렇게 긴장이 풀리고 나니 우리는 비로소 평소 얼마나 큰 스트레스 속에서 일해왔는지 깨달았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사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팀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에서만큼은 스트레스가 제로였다고 하고 제대로 즐겼다면서 한국 여행 때를 회상하죠. 프랑스로 돌아온 뒤 다시 근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매우 컸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퇴근 후에는 업무를 싹 잊고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그 여유와 해방감이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시켜줬다는 게 정말 우리 팀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 덕분에 우리 팀이 더 좋아졌다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직업이 대접받지 못하는 한국이지만 그 안전한 모습과 정돈된 모습은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직업이 위태로워지더라도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러운 마음도 솔직히 들었어요. 다들 그걸 느끼는 눈치였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강력 추천해요. 특히 우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안전함을 이미 실현시키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린다면 우리도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너무 멀리 갔나요? 이쯤에서 글은 마무리되지만 우리는 한국을 보고 배워감을 멈춰가면 안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에서 가장 빠른 도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빠른 도로는 바로 자동차 매장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혼다, 도요타 등 자동차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고 자동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는 단연 일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동차의 나라. 일본에서 억대도 넘는 연봉을 받던 자동차와 도로 전문가로 일하던 한 남자가 한국에 처음 방문하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고 제발 한국인이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이야기만 나와도 눈살을 찌푸리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던 그 남자는 도대체 뭐 때문에 다 버리고 한국인이 되게 해달라며 애원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귀화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일본 출신 류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귀화를 하기 위한 과정들을 기다리며 요새 그간 제가 살아온 과정들을 돌이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아마 저에게 가장 중요한 운명의 우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생각이 난 김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까지 만나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놀라는 게 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20년 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걸 한국에 와서는 매번 새로운 시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릴 적 저는 남들보다 유난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던 아이였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이면 무조건 차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별난 애였어요. 흉 빠르게 지나가는 차만 봐도 어느 나라의 어느 브랜드의 어떤 차량인지 맞출 정도였으니까요. 어릴 적에는 하도 자동차를 봐서 자동차가 곧 고장 날 것 같은지도 대충 맞출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한테 타고난 재능이라면서 나중에 정비소를 차리면 대박이 날 거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차를 하루 종일 만지고 보고 뜯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수학도 과학도 좋아졌고 그러면서 저는 타고나게 공부를 잘하는 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머리가 꽤 좋은 아이였죠. 어쩐지 기억력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의 차량 마을에 차량이 바뀐 것들도 금방 알아차렸고 못 보던 차량이 새로 출입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되면 귀신같이 잡아내는 역할도 했어요. 마을에서 저는 꽤나 인기 스타였었죠. 일본 사람들은 좀 무뚝뚝하지만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빠르게 하는 게 최고가 아니며 천천히 제대로 이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성격이 다소 급했던 저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튀는 아이였어요. 저는 뭐든지 빠르게 도전해보고 다른 걸 도전해보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부모님은 한 번에 할 때 아주 신중하고 천천히 이뤄야 한다고 믿으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실험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공부만 전념해서 했죠. 부모님은 좋은 대학교를 나와 좋은 학벌을 가지면 그 이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급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죠. 모든 공사를 하는 것만 봐도 그 성격이 나타나요? 아주 오래 걸려요.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우린 그게 언제 끝나는지 예상이나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거긴 늘 공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달까요? 불편함은 나중을 위해 당연하다고 믿는 편이에요. 튼튼하고 견고하기만 하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엔 그랬죠. 한국같이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정말 질색이었으니까요. 처음에 저 같은 일본 사람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오래 걸려지은 만큼 견고하다고 믿으니까 그만큼 잘 바꾸지도 않죠. 그야 당연해요.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또 오래 걸릴 거고 그러면 큰 도로나 시설의 경우 너무 오랜 기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도 해볼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본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나 도로들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네요. 그리고 주차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실 텐데요. 많은 주차장들이 거의 대부분 70년대, 80년대 자동차 규격 사이즈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좁아서 요즘 전체적으로 차들은 사이즈가 커지는데 그런 차들을 주차하려면 그건 정말 난이도가 높죠. 그런 차를 주차하려면 아주 완벽한 주차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정도일 거예요. 내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천천히 해서 좋은 점도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전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전반적인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면허를 딸 때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내외 정도를 들여서 따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이벤트로 여겨요.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일본인들 성격답게 정말 짧게 속성으로 하게 되면 1개월 정도 걸리고 보통은 3개월 정도 걸려서 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은 동의해요. 운전을 하게 되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들까지 달려있다 생각하고 해야 할 만큼 위험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죠.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모든 과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갈 때 생각했죠. 전공을 뭘 선택하면 될지 바로 감이 왔어요. 와세다의 공과대학교로 갔어요. 교통계획가가 되기 위해서였죠. 그러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교통공학, 도시공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사나 학위를 취득해야 했어요. 석사까지도 필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분야여서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매진하고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현저하게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빠르게 스카우트되어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래 친구들보다 1년이나 빠른 성장이었어요. 저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저를 스카우트해간 회사가 정말 떡소리 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교통계획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었어요. 정부기관으로 바로 갈까도 했는데 민간기업에서 먼저 좋은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또 좀 경험을 쌓은 다음 민간기업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해당 회사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 회사에서 제가 제안받은 곳은 교통계획이나 교통, 엔지니어링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걸 하는 부서였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로를 세우고 설계하고 수정할 때 일본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백 번을 예상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도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공사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거의 핵심 심장과도 같은 부서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봉이 한국 돈으로 5천이 넘을 정도로 높은 연봉이었죠. 저는 출근하는 매일이 즐거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모든 걸 집약해서 볼 수 있는 완벽한 직장이었으니까요. 도로 계획은 한 나라를 경제력과 생활 수준을 결정지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도로 분야는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도로를 잘 계획한 걸 보면 정말 잘 맞춘 레고나 조립물처럼 거의 완벽한 조형물에 가깝거든요. 잘 계획된 도로는 도로의 교통체증을 줄여줘요. 왜 그런 곳 있죠? 이상하게 왜 막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막힐 이유가 없는데 매일매일 하루 종일 막히는 그런 도로들이요. 그런 도로들은 잘 이루어졌다고 보긴 힘들어요. 간혹 가다가 꼭 그 자리에는 반드시 도로가 들어서야 하는데 방법이 정말 그것뿐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도로 계획만 잘해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일상생활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도로 설계를 좀 더 좋게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노후한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면서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은 안전과 가장 큰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려면 도로를 지나가야 하고 또 앰뷸런스도 의약품 등 모두 도로를 통해 도착하니까요. 접근성을 향상시켜주는 이 도로는 교육, 의료, 고용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촉진해주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시장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부차적인 동맥, 정맥 같은 피가 통하는 역할일 거고요. 아시다시피 도로 인프라에 따라 도시는 확장하고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로는 주거나 상업지역의 개발을 만들고 유도하기도 하죠. 도시 경계의 벽을 허물게 하는 게 그 주변 도로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이 가장 비싼 부동산 시세를 가진 것을 보면 이건 아마 만국의 공통일 거예요. 교통이 원활해져야 일상생활의 효율성이 확 올라가죠. 이는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가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만들죠. 신선도에도 영향을 주니까요.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모든 경제 원래의 핵심인 셈이라고 할 수 있죠. 도로 인프라는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지역 곳곳에 경제들의 직접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갖가지 물품들의 배송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동이 어려워지면 경제활동에도 제동이 걸리니까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할 순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자연환경에도 부정적인 환경을 미칠 수 있고요. 서식지 파괴, 자연생태계 교란, 수질 오염도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 하나 잘 못 짓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최대한 친환경적이면서 도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요즘 추세기도 하고요. 막 짓게 되면 도시로 향하는 외딴 곳에서의 접근성은 향상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자연보호 문제라던가 소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먼지 대기 오염까지 생길 수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도로 계획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환경, 그리고 그 나라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쳐요. 저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죠.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저는 매일매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고속으로 승진을 하게 됐죠. 연봉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고 3년이 되던 해 벌써 연봉 1억을 훨씬 넘는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는 국가기관으로 옮겨갈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죠. 그동안 너무 일을 하느라 못 썼던 휴가를 한꺼번에 써야 했어요. 거의 다 합치니 한 달이나 되더군요. 워커홀릭이라 불렸던 제가 갑자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뭘 할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휴식이 찾아온 거죠. 사실 그만둘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중이었어요. 올해 한 길만 달려왔고 제가 좋은 도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고민도 말씀드릴 겸 오랜만에 부모님께 같이 여행이나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린 우리 약속이 있어 너도 너 친구들이랑 가렴. 그 말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다 돌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다 저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남들보다 일찍 회사에 스카우트 됐다고요. 그러고 고속 승진까지 했잖아요. 그게 친구들과의 속도에서 다름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덧 이젠 여유 있는 저와는 달리 이제 한창 달리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저처럼 휴가를 편히 내고 어디론가 갈 여유가 있지 않았거든요. 즉 모든 게 공허해졌죠. 남들과 다른 속도로 달리는 기분이 마치 제 인생이 슈퍼카라고 느꼈는데 문득 아무도 없는 도로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왔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도 저희 아기과 친한 친구도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슈퍼카 동호회였죠. 우리 동호회는 모두 명차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클래식카부터 슈퍼카까지 자동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요. 자동차를 정말 잘 알아야 해서 가입할 때 자동차에 대한 50 문제를 맞춰야 들어올 수 있죠. 저는 한 문제만 틀리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슈였죠. 한 문제만 틀린 사람은 여태껏 오직 저 하나였다면서 동호회 회장 마사가 말해줬거든요. 그는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저도 그와 잘 통했죠. 마사는 해외를 도는 사업가여서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경하는 게 영광일 정도의 슈퍼카 그리고 클래식카를 수도 없이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쭉 나고 자란 토박이고요. 우리가 친해진 계기는 공통사 때문이었습니다. 공통으로 좋아하는 게 있기도 했지만 공통으로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마사도 저도 한국에 대해 무척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사는 외국 출장이 일상인 사람이었는데 이젠 외국에서 일본 차만큼이나 한국 차를 보게 될 때도 저희 납득도 인정도 이해도 할 수 없다면서 한국 같은 데서 만든 차랑 우리 명품차들이 나란히 한 도로를 쓰는 게 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수준 떨어지는 기분이야 코딱지만 한 한국의 차를 일본 차와 함께 같은 도로를 달린다는 걸 용납하지 못했죠. 그러고 그 차를 모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식하다며 한국인들을 아주 싫어했고요. 저도 한국 차를 탄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최악의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한국 차를 탄 그 사람 때문에 저는 죽을 뻔했었죠. 그때는 제가 일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적이었어요. 신입을 갓 지나고 있을 때였죠. 정말 안 하는 편인데. 그날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좀 늦은 시간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눈병이 걸렸는지 계속해서 눈앞의 시야가 뿌얘졌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나 봐요. 선을 넘어간 거죠. 정말 살짝 그것도 1초 정도였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걸 인정하고 사과를 하려는데 갑자기 한국 브랜드 차가 제 앞으로 쌩하고 위험하게 끼어들더니 제가 가는 길을 한 20분이나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계속해서 위태롭게 운전을 하고 클락션을 미친 듯이 올렸죠. 공포스럽더군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도 도로에 사람도 없었고 눈은 잘 보이지도 않고 겁이 나니까 중간에 차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려 할 정도였어요. 정말 운 좋게도 경찰차를 발견하자 바로 그 앞에 멈췄고 그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 차를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 차는 이미 쌩하고 달아나 버린 상태였죠. 눈 상태 때문에 차량 번호는 기억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차종이랑 뒷유리에 엄청 큰 스마일. 핑크색 스티커를 붙였던 건 기억에 남았죠. 스마일이 핑크색이라서 특이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그 차에 탄 사람이 일본 사람은 아니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운전할 리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지인들을 만나도 한국인들이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며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완벽하게 동의했죠. 아무튼 그 이후 계속 저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정적이어졌어요. 첫 한국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니까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기분 아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한국이라면 모든 게 싫었죠. 마사를 만난 날 마사에게 긴 휴가가 생겼는데 혹시 여행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사가 그날따라 기분이 완전히 다운되어 보였어요. 이유를 물으니 마사는 이번에 디자인 관련 사업 때문에 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그게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장지가 바뀌어 버렸다며 말이 되냐고 너무 화가 난다며 심술이 난 것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마사가 얼마나 한국을 싫어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공감해줬죠. 기분도 별론데 술이나 마시라고 권했죠. 저는 마사를 데려다 주기로 해서 마시지 않았고요. 일본은 음주운전을 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게다가 대리운전도 너무 비싼 데다가 대중교통은 범죄의 온상이죠. 특히 마사처럼 부자가 취해서 대중교통을 저녁에 탄다 그냥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려다 주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죠. 마사를 데려다 주러 데이븐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 동네는 정말 헛소리 날 정도로 보는 경험도 쉽지 않은 저택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부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 싶은 생각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그간 마사와는 친했어도 그렇게 집 앞까지 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사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가려고 마사의 차고에서 나와 천천히 주행했어요. 거긴 워낙 슈퍼카들이 많으니까 괜히 사고가 나게 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걸 목격했죠. 마사 내에서 약 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때 그 한국차를 만난 거예요. 스마일 스티커가 붙은 바로 그 차였죠. 딱 가로등 바로 아래 주차를 해놓은 덕에 깜깜한데도 그 분홍색 스마일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사진부터 찍기로 했죠. 제 차를 주차하고 그 차에 내려 걸어갔습니다. 주섬주섬 휴대폰을 찾는데 갑자기 저벅저벅 어떤 남자가 걸어오더니 갑자기 이탈리아어를 쏘아붙이며 저에게 무어라 하더군요. 그 남자는 차의 주인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이탈리아어로 손바닥을 턱 아래에 대고 손가락을 위로 튕기듯 움직이는 제스처를 보였어요. 저는 그게 뭔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건 꺼지라는 중국 제스처거든요. 중국어를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데 욕설에 가까웠어요. 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는 신경질적인 말들이었죠.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사가 말했던 이웃 중에 중국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동네를 흐린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이 남자인 게 분명했죠. 그 한국차를 타고 절 위협했던 게 한국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었고 그간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그날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마사는 정신이 든 후 고맙다며 전화를 했어요. 저는 마사에게 어제 있던 일에 대해 말했죠. 또 이 쉬는 기간 동안 한국 방문을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죠.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냥 승낙을 했어요. 엉겁결에 그렇게 저희 첫 한국행이 결정되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아무 때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몇 번의 클릭 끝에 겨우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사보다 이틀이나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마사는 가서 여러 미팅을 하기도 해야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죠. 어차피 시간도 꽤 있다. 보니 우리는 한국에 가서 단순한 관광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도로를 달리면서 로드트립을 해보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나눴어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우리의 의견은 정확하게 일치했죠. 마사가 공항에서 기다린다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가 낯선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도전은 꽤 설레는 일이더군요.
가는 길 내내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편협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그렇게 한국까지 가게 됐어요. 비행기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대한 오해를 알게 되고 나서 유튜브와 검색을 통해 한국에 관련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휴가다 보니 남는 건 시간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의외였다기보다는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이 발전한 곳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본 리뷰들마다 정말 특이했던 점은 한국을 한번 가보고 싫다고 추천하지 않는 사람의 글은 거의 볼 수가 없었거든요. 몇 날 몇 일을 찾아봤지만 죄다 한국은 꼭 가봐도 좋은 곳이라는 내용뿐이었죠. 유럽 여행을 실제로 온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1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정말 실망스러웠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도대체 그 작은 나라가 뭘 가지고 있길래 이 난리를 떠는 건지 혹시 조작이 아닐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이 워낙 정보나 미디어 강국이니까 이런 유튜브도 조작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죠. 그런데 제 생각이 다 어리석은 거였다는 걸 한국을 도착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최첨단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요. 마치 놀이공원에 처음 온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사가 보이질 않았어요. 로밍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와이파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마사에게 메신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당황스러운 답변을 늘어놨어요. 미팅이 길어져서 이제야 끝났다고 지금 출발하면 막히는 시간이니 용산역까지만 공항 지하철을 타고 오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마사에게 좀 화가 나려고 했어요. 아니 처음 오는 나라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위험한 대중교통을 타라고 하다니 좀 무례한 게 아닐까 했죠. 그런데 마사는 한국은 전혀 걱정할 거 없다며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그 결과 마사 말이 100% 맞았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은 어느 시설에서도 범죄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쾌적함 그 자체였어요. 일본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였죠. 도시 계획을 할 때 한국 대중교통은 항상 레퍼런스로 등장하는데 이게 이용객이 된 입장으로 보니 더 편했어요. 상당히 감명받은 저는 한국 지하철 노선도를 카메라로 찍어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봐도 믿겨지질 않더군요. 이 작은 나라에 도대체 역과 레일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인프라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산역에 내렸을 땐 지하철뿐만 아니라 바로 고속철도까지 이어서 편하게 어느 지방이든 갈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크게 한 방 맞은 기분이었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지? 너무 놀란 제가 용산역을 둘러보고 있을 때 마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사는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봤어, 한국 정말 미쳤지, 이렇게 끝내주는 거. 본 적 있어. 마사가 빌렸다는 차를 타러 가자 한 번 더 의아했어요. 현대차를 빌렸더군요. 한국 차는 최악이라고 욕을 하곤 했던 마사가 한국 차를 빌렸다니. 저의 표정을 읽은 마사는 내일 면허증 렌터카 업체에 등록하고 너도 한번 운전해봐. 진짜 새로운 세계야. 차로 한 10분 달리자 우리가 머무는 호텔이 나타났습니다. 호텔 앞에는 고궁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역사와 현대를 한 곳에 그것도 이렇게 조화롭게 건설할 수 있는 건지 전문가로서 놀라움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린 강원도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내비를 찍어보고 놀란 건 갈 수 있는 루트가 2개 이상이라는 거였죠. 우린 가장 빠르다는 영동고속도로라는 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승 운전자로 등록을 하고 드디어 제가 운전대를 잡은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차가 그 정도로 발전했는지 그 정도로 좋은지 왜 그렇게 한국 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단박에 알아버렸거든요. 서울의 도심을 지나가며 마사와 저는 계속해서 감탄사만 연발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도시의 연속이었고 완벽한 도시 계획을 이루고 있는 반복이었어요. 가도 별로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한국에는 산이 많아서 자연과 도로, 도시 사람들 모두가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간 저는 한국의 휴게소를 보며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를 보긴 했었지만 실제 경험은 훨씬 끝내줬어요. 사실 제가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길에 내비를 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계속해서 버벅거리고 긴장하느라 온몸이 다 녹초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휴게소 덕에 바로 기분이 전환되더군요. 안마기 코너도 있었어요. 정말 몸이 녹아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재충전을 한 뒤 이번엔 마사가 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는 걸 도와주기로 했고요. 다시 출발을 하고 내비를 집중해서 보며 마사가 운전을 하는데 아까부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거슬리기 내비에 자꾸 색깔 표시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싶었어요. 그러고 도로를 쳐다보니 정말 누가 바닥에 낙서를 해둔 것처럼 색칠을 해두었더라고요. 뭐야? 한국은 도로에 왜 저런 짓을 해놔? 도로는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공중도덕이 바닥이네 불만을 늘어놓다가 분기점에서 저는 그 낙서의 정체를 알아채고야 말았습니다. 차들을 위한 유도 분리선이라는 걸 알아챈 거죠. 그건 정말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끝털이 쭈뼛설 정도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마치 저에게 이게 진짜 도로 건설이라고 알려주는 듯 했거든요.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면에서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그 길에서 제 미래를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으로는 돌아가진 못하겠다는 느낌이 몰려왔어요. 전 늘 더 좋은 곳을 만들고 발전하게 하는 사람을 갈망했어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선 도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한국에서 본 도로는 제가 꿈꾸던 지표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총 12만 1,000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토 면적을 생각해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인프라를 갖춘 곳은 없어요. 길을 내야해서 만드는 거지 한국처럼 정말 획기적으로 계획되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도로망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와서 경험해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세계 각지의 도로 인프라를 봐도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광활하게만 뚫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무엇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유료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이냐면요. 서울에서 강원도를 가는데 10,000원대를 내더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긴 도로를 이용하는데 10,000원대라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나라가 고속도로에 이 정도로 투자를 했다는 것만 봐도 한국이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는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빨리빨리가 안 좋다고만 생각했던 저의 모든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톨게이트 비용만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고 돈을 많이 걷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로 모든 시설들이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증 투성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조금만 가도 휴게소는 물론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쉼터 화장실을 곳곳에 설치해 두었더군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발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건설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국토의 70%나 되는 지형이 산지지만 한국의 100분의 1만큼도 안 되죠. 한국의 많은 도로 상황을 알고 왔는데도 실제로 목격하니 도대체 어떻게 길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천재적인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졌습니다. 가슴이 뛰면서 마치 어릴 적 꿈 많던 소년처럼 열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마음을 먹어버렸죠. 내가 살 곳은 한국이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바로 한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완벽하게 한국에 산 지 어느덧 3년 차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저는 정말 많은 걸 매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보수하고 유지를 하며 누구나 간편하게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로 도로나 시설 문제를 신고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한국은 늘 사람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좋기만 하면 다들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본만이 완벽주의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오산이었죠. 오래 걸리고 불편함을 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죠. 좋기만 하다고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진짜 무엇일지 끊임없이 그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빠르게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일본처럼 늘 머무르기보다는 급변하는 사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유기적으로 도시도 도로도 변해야 한다는 걸 여길 와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느끼지 못했겠죠. 저는 지금도 한국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심심하면 혼자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 드라이브를 즐겨요. 그러면 졸음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넘블 스트립 있죠. 차선 옆에 호물판 와서 선을 넘어가면 소리가 나게 하는 거요. 그걸 경험하는 것도 늘 짜릿하고 특정 구간에는 졸지 말라고 노래가 나오기도 하는 게 너무 흥미롭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건지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항상 당신보다 빠른 차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빠른 차가 바로 한국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꼭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완벽한 한국인이여 반드시 귀화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기관에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미군에게 의존만 하는 나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한국은 국방에 투자를 너무 안 해요. 모두 수동적이고 발전이 없죠. 여기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은 무언가를 보더니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국방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렉시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렉시 박사라고 부르고는 한답니다.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이죠. 이번에 국제 국방 컨퍼런스가 공교롭게도 한국의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방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기대감과 회의감을 느꼈어요. 국방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한국이 미군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제 눈에는 한국이 멀리 떨어진 영국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나라로 보였어요. 외교 부분에서도 힘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었고, 그 생각은 국방에서도 당연히 같게 느껴졌죠.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국이 약한 국가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동양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인이냐고 묻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이 모르는 작은 나라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했어요. K-팝은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문화 쪽으로는 매우 발전을 하고 이제는 돈도 많이 벌었지만 아직 국방 쪽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국은 영국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동맹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봉사 수준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은 좀 더 국방 쪽에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군에게 말이죠. 지금 한국은 돈도 많이 벌은 나라이고 사실상 동맹보다는 저희에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리 바이든하고 방위금 인상 계약을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약이 유지가 되니까요. 빨리 계약과 협상을 한국과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에 가는 길이다 보니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국에서 왜 국제 국방 컨퍼런스를 개최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국방 부분에서 누구보다 의존적이고 수동적이며 약한 국가에서 진행한다는 건지 솔직히 여러모로 불만이에요. 가서 솔직한 저희 의견을 다 펼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자체적인 국방에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제 의견을 말이죠. 긴 비행 끝에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고대의 전통과 현대적 발전이 활기차게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고대 사찰 옆에 빛나고 있더라고요. 이는 풍부한 역사와 미래지향적 야망을 조화시키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러한 대조는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회복력에 대한 제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도시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을 뿐이에요. 여전히 국방에 대한 제 의견은 변함이 없었죠. 그렇게 제일 먼저 숙소에 도착했어요. 호텔이었는데
매우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깔끔하고 들어서니 바로 눕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아늑한 곳이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기와 지붕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숙소는 솔직히 맘에 매우 들었어요. 우아하고 아늑했죠. 저는 다음날 좋은 컨디션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의견을 펼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평소와 같이 저의 의견을 당당하게 펼치고 와야겠다는 생각만을 하며 잠에 들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발표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보고 컨퍼런스 장소로 향했어요. 많은 다양한 국가의 분석가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몇몇은 이미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마침내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냉정한 태도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영국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상당한 군사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지도자 아래에서는 말이죠. 그는 한미동맹을 거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거든요. 청중들은 각 국의 국제 외교관 군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한국도 포함해서 말이죠. 모두가 저희 발표를 긴장하며 경청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인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요. 계속해서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죠.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은 불확실성을 조성했어요. 그는 한국이 재정 기여를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이야기했죠. 저의 민감할 수 있는 발표의 사람들은 숨죽여 계속해서 경청을 이어갔어요. 영국 주둔은 한국 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 있어서 전쟁 억지력으로서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높지 않아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던지 아니면 재정 기여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하나 둘씩 들려왔어요. 저의 과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비난하는 소리도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나머지 발표와 연설 그리고 이야기들이 한창 오간 뒤 휴식 시간에 저는 피곤함을 감추며 커피를 한입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이 들렸죠. 렉시 박사님.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돌아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장교가 서 있더군요. 저에게 불만을 품고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저는 조금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그 장교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저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너무 자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악수를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는 그 장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박정현이었는데 한국군 고위 장교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심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점점 그의 침착한 태도와 통찰력 있는 언변에 제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박사님, 저는 영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에 관한 박사님의 관점과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괜찮다면 제가 다른 관점을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젠틀하고 정중한 제안에 흥미를 느낀 저는 인근 군사기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의 컨퍼런스가 끝이 나고 박정현 장교와 함께 제가 서울을 지나는 동안 그는 한국의 회복력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국방 전략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데 전념하고 있죠. 주한미군의 존재는 당연히 저희에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수동적으로만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의 국방 투자는 크게 증가했고 한국만의 정교한 방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죠. 여전히 저는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군사기지에 도착하고 저는 박정현 장교와 함께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 군사기지는 제 예상과는 달랐거든요. 적은 군인들과 낡은 장비들로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한국 군사기지는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가진 많은 한국 군인들로 오히려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명령 아래 조직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의존적인 군대가 아니라 국가를 지킬 준비가 된 유능한 군대처럼 보였죠.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최첨단 무기와 잘 조직된 훈련 모습을 계속해서 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박정현 장교의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꽤 거래적으로 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완전한 사업가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말이랑 행동이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볼 때도 있었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미군 주둔에 대해서 영국이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 정도로 여겼죠. 상호방위 협정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여기서 많은 불확실성과 걱정을 야기했지만 동시에 저희가 더 자립하도록 밀어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는 저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개인적인 의사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실한 사업가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분이셨으니까요. 똑똑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좋지 않게 보이기도 했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시설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시설을 방문했어요. 넓은 경납고를 걸으며 공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보라매에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꼼꼼하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죠. 이 날렵한 항공기는 한국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력과 국가의 자립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곳에 한 박사님은 제게 시설을 안내해 주셨어요. 보라매 전투기는 저희의 독특한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기술적 역량을 과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희는 스텔스 기능 첨단 항공전자 장비, 그리고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에 필적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 모습은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산이 이렇게 발전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미군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제 편견은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국방 현장을 계속 탐구했어요. 해안을 따라 해군 기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국가의 해양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된 최신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죠. 최초의 이지스 장비를 갖춘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웅장한 모습과 최첨단 기술로 눈에 띄었어요. 이국희 함장님이 저희를 위해 배를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 해군은 영해 안보 유지와 영내 항행의 자유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재래식 해상교전부터 비대칭 전쟁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도산 한창호 잠수함은 3,000톤 급의 국산 잠수함이었는데 5분도 안 돼 심해 300m로 내려갔죠. 그들의 실전 훈련을 엿볼 수 있었는데 대단했어요. 마치 전쟁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가상이었지만 그들의 위대한 방산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 해군들의 엄청난 프로페셔널함을 엿볼 수 있었죠. 저의 모습에 계속해서 동행한 박정현 장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군의 의지만 하는 한국 국방력이 이렇게 높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번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저희 편견과 생각이 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직접 경험한 한국의 군인들은 대단했어요. 그들의 훈련은 매우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군인들은 아무런 말 없이 그 훈련들을 어렵지 않게 해내고 있었죠. 또한 방산 기술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영국과 유럽 국가 아들에 빗대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날 숙소로 향하게 되었어요. 박정현 장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물었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죠. 자존심이 상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국방력은 대단했으니까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예상 외이기는 하네요. 솔직히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한국이 완전히 의존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사실은 이미 편견이 완전히 깨진 상태라고 해도 무방했지만 저의 자존심은 저런 퉁명스러운 대답을 내놓고 말았어요. 하지만 박정현 장교는 제 상태를 알아차린 듯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주시니 감사하군요. 다음 일정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날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정현 장교는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낮은 탁자와 따뜻한 조명이 있는 그 공간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 완벽한 분위기였죠. 불고기, 김치 비빔밥 등 한국 요리를 즐기면서 박정현 장교는 한국의 국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측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회복력과 적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침략 식민지와 분단을 겪었지만 항상 재건하고 더 강해질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런 정신은 우리 군대 정신에 깊이 각인되어 있죠. 박정현 장교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의 힘은 단지 첨단 기술과 전략적 계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불굴의 의지와 문화유산에도 있었던 거죠.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시키고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의 능력은 회복력에 대한 강력한 교훈이었어요. 그 주 후반에 저희는 한국의 저명한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한미동맹의 미래였고 모두가 기대에 찬 분위기였죠. 박정현 장교님, 연세대학교 정성혁 박사님 등 패널리스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균형 잡힌 견해를 제시했어요. 박정현 장교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국과 한국 간의 동맹은 항상 상호 존중과 공동의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이러한 기반에 도전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었지요. 박정현 장교님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우리의 국방비 증액과 자체 군사기술 개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이 제기한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영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정성혁 박사님이 결론 지으셨어요. 동맹은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합니다. 핵심은 양국이 모두 혜택을 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해요. 이 패널 토론은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이 영국과의 동맹에서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거든요. 오히려 한국은 최근 몇 년간의 도전을 이용해 더욱 강하고 자립적으로 변모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였던 거죠. 패널 토론과 홀로 연구한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국방 컨퍼런스에 돌아와 다시 한번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경험과 통찰력 있는 대화를 통해 제 관점이 풍부해진 상태였죠. 저는 저번에 저희 연설의 잘못을 만회하면서 청중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힘과 회복력을 전달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어요. 연단의 서자 청중들 사이에 새로운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이전의 발표로 인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도 했고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어른거리는 눈빛이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이번에는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기꺼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번과는 너무 다른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상관없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또 이렇게 연단에 서게 되었네요. 하지만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우선 저는 이전에 제가 한국의 국방 역량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이 나라의 힘과 회복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저의 의외의 발표에 청중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죠. 한국은 단순히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강력한 파트너죠. 한국은 자국 방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미 관계는 협력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맺어진 진정한 동맹이에요. 그런 다음 저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이 지닌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힘이라는 거죠. 저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전략적 야심을 강조하면서 동맹국의 지원을 받는 강하고 독립적인 한국이 지역 안정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우리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많은 면에서 우리 국방 전략에 대한 필요한 재평가를 촉발했어요. 한국은 도전에 맞서 떨쳐 일어났고 단순히 영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 능동적이고 유능한 파트너라는 걸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 직접 보여줬죠. 제가 말을 마칠 때쯤 한국 동료들의 얼굴에서 동의의 고개 끄덕임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러한 통찰력을 고려할 때 저는 계속해서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방위 수혜국이 아닌 세계 안보 유지의 핵심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발표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저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좁은 시각으로 서울에 왔다가 한국의 회복력과 역량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강대국의 그늘 아래에서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지역에서 힘과 안정의 등대로서 번영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장을 떠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국제동맹에서 상호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진정한 힘은 역경에 맞서 굳건히 서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이 도전에 맞서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모습은 이 나라의 결단력과 전략적 통찰력을 보여주었어요. 이 경험은 동맹이 각 당사자가 힘과 헌신을 가지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제게 그리고 바라건대 청중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죠. 결국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뿐만 아니라 국제 국방관계의 복잡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서울을 떠났어요. 제 회의로는 존경으로 변했고 이 통찰력을 세계와 공유하고 싶어졌죠. 공항에서 저는 헤어질 때가 되어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저는 박정현 장교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그분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그의 지혜와 겸손함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헌신은 국방에 종사하는 이들이 본받아야 할 자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새겨 보았어요. 박사님, 우리나라를 알아가는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잠재력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장교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힘과 회복력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을 넓혀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보낸 잊지 못할 시간들을 되새겼죠.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존경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되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의 지평선 위로 날아오르자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이 경이로운 나라는 제게 힘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언제나 일어섰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사라지고 깊은 존경과 신뢰가 자리 잡게 되었죠. 한국이 앞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극복해낼 것이라는 걸 의심치 않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한국을 오해하고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니 너무나도 부끄럽네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의 국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역경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비상하는 법을 아는 나라였고 그 정신은 국방에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겪었으니까요. 긴 비행 끝에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이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역경에 맞서 강인함과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겠다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제 관점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국가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되었고 그 힘을 제 삶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분석가로 만들어 주었네요. 앞으로도 한국과 맺은 유대를 소중히 간직할 것이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선사하는 힘과 영감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 좋은 국방 분석가가 될 수 있게 저에게 넓은 관점을 선사해준 한국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